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군복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도심 외곽 행군 중이던 정희현은 어깨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보다 책임감이 더 무거웠죠. 연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민간인 상황에 개입하지 말 것. 우리는 경찰이 아니다. 이 말은 마치 주문처럼 모든 병사들의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새벽 5시 15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늘어서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불빛만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췄죠. 정희현은 행군 중에도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상병으로서 책임감도 있었지만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3km 남았다. 페이스 유지해. 소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정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어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은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많았어요. 아침이 오기 전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희현이 지나가는 골목길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 정희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그저 묵묵히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소대원들도 할머니를 보았지만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임무가 있었고 민간인 상황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으니까요. 행군은 계속되었고 정희현은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하나, 둘. 리듬감 있는 발걸음이 도로를 울렸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다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할머니가 있던 방향이었죠. 옆에서 행군하던 동료들도 잠시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곧 앞을 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개입하지 말 것. 그 말이 모두의 발걸음을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현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갑자기 공터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현의 걸음이 멈췄죠. 소대원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만 소대장의 눈길에 다시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희현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리가 들려온 골목을 향해 있었어요. 이현아, 가자. 옆에서 동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현의 귀에는 다시 들려오는 비명 소리만 가득했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한 사람으로서 위험에 처한 이를 도와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희현은 골목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리어카와 함께 넘어져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자의 손에 들린 칼자루였어요. 햇빛이 없는 새벽이었지만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돈 어딨어 이 할망구야.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희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현은 남자의 눈빛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정희현은 순간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다. 훈련소에서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이었죠. 어떡하지? 정희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대는 이미 몇십 미터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개입하면 규율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정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다시 한번 골목을 울렸죠. 정희현의 눈에 칼날이 번뜩이는 장면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율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정희현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골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동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앞에는 오직 위험에 처한 할머니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안 되겠어. 정희현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정희현은 이 순간 자신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규율을 어기더라도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멈춰. 정희현의 외침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장동철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봐, 군인 양반, 여기는 내 관할이 아니야. 꺼져. 장동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죠. 이복희 할머니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정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 눈빛에서 정희현은 절박함을 읽었어요. 정희현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훈련받은 군인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장동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더 높이 들어 위협했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정희현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장동철은 비웃음을 지으며 갑자기 정희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정희현의 팔을 향해 내리쳐졌죠. 정희현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그의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찢어지는 군복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어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희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몸을 낮추고 장동철의 허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혔고 장동철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정희현은 재빨리 장동철의 칼을 든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죠. 장동철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정희현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 죽고 싶어? 장동철이 이를 악물며 칼을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정희현의 팔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할머니의 안전만이 자리했습니다. 정희현은 마지막 힘을 모아 장동철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죠. 정희현은 재빨리 장동철을 땅에 눕히고 그의 양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군사-경찰 훈련에서 배운 체포 기술이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정희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고 팔의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이복희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괜찮으세요? 정희현이 할머니를 향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골목에서의 소란을 듣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정희현은 장동철을 제압한 상태로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규율 위반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재빠르게 장동철을 인계받았고 정희현은 마침내 긴장된 몸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 소매는 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죠. 한 경찰관이 정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군인분이 도와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자는 장동철이라고 폭력 조직 출신의 절도, 폭행, 심지어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인 자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희현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었던 거죠. 다른 경찰관은 이복희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몸을 떨고 있었지만 정희현을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그 군인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현은 현장 진술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소대원들이 분명 자신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그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부대에 돌아가면 직면하게 될 상황들이 그려졌습니다. 규율 위반은 분명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정희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대로 중대장의 호출이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대장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병 정희현 보고 왔습니다. 정희현은 거수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희현을 바라보았죠. 이현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설명해봐. 정희현은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위험에 처한 모습, 칼을 든 남자의 위협적인 행동, 자신이 내린 결정까지. 중대장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이현아, 내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군인으로서는 규율을 어긴 거야. 민간 상황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침이 왜 있는지 알고 있지?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일은 사단장님께 보고될 거야. 서태진 사단장님은 규율에 엄격하신 분이야. 군복을 입은 채로 법을 어긴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 정희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단장까지 보고될 일이라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그리고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정상 근무해. 팔 상처는 의무대에서 치료받고. 중대장이 정희현에게 지시했습니다. 정희현은 중대장실을 나와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칼을 든 남자의 위협적인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희현은 조용히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고 모두가 정희현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죠. 정희현은 책상에 앉아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글을 써내려갔어요. 저는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고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도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상황 개입 금지 지침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고
저는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인 명령은 없습니다. 정의현은 진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쓴 말이 징계를 더 무겁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 문장을 그대로 남겨두었죠. 저녁 식사 시간 정의현은 홀로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이현아 사단장님이 내일 오신대. 동료의 말에 정의현은 놀랐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은 엄격한 규율로 유명했고 직접 나서서 병사를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징계 결정을 직접 내리려나 보네. 정의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인으로서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정의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집에 돌아갔을까? 그 위험한 남자는 제대로 처벌받을까? 내일 사단장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새벽이 밝아오고 정의현은 일찍 기상에 몸을 정돈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당당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중대장이 정의현을 불렀어요. 이현아 사단장님께서 1시간 후에 도착하신대. 넌 사단장실로 오전 10시에 출석해. 중대장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의현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의현은 시간이 되어 사단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실에 들어서자 서태진 사단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그는 등을 돌린 채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상병 정의현입니다. 정의현이 경례를 하며 말했습니다. 서태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뭔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의현 상병, 자네가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태진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정의현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상황에서 다시 선택하게 되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했고 그것은 어떤 규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원래의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네, 군인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의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규율과 명령은 그 의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정의현에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군인이 칼든 조폭 제압, 노인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보게 서태진이 태블릿을 정의현에게 건넸습니다. 정의현은 놀란 표정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그날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고 용감한 군인의 행동이 칭찬받고 있었어요. 기사 하단에는 소셜미디어의 반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행동이다. 이런 군인이 있어 자랑스럽다 등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자네 행동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어. 특히 이 인터뷰를 보게 서태진이 다른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이복희 할머니의 인터뷰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군복 입은 아들이 구해준 줄 알았어요. 그분 아니었음 죽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그 군인 덕분이에요. 정의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구한 할머니가 무사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감사해 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태진은 정희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알고 있나? 그 범인은 장동철이라고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자였어. 자네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할머니는 정말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서태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희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태진이 다시 엄격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규율은 규율이야. 군에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규칙들이 있지. 민간 상황 개입 금지 지침도 마찬가지고. 정희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서태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태진은 창가로 다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자네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있어. 규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정희현은 놀란 눈으로 서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주의자로 알려진 사단장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그 뒤로 많은 교훈을 얻었지. 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이어야 하는지 말이야. 서태진이 다시 정희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규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 정희현은 서태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서태진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부대 전체 조회가 있을 예정이야. 그때 자네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겠어. 자네는 꼭 참석하게. 정희현은 경례를 하고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내일의 조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태진의 마지막 말이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넓은 연병장에 집결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살랑이는 바람이 군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희현은 자신의 소대열에 서서 긴장된 마음으로 서태진 사단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차렷! 연병장을 울리는 구령 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뒤로는 여러 고위 장교들이 뒤따랐습니다. 서태진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태진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군대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 규율은 우리가 질서 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희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태진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징계 소식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서태진이 목소리의 톤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규율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군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입니다. 연병장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서태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태진은 잠시 연병장을 둘러보다가 정희현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현 상병을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서태진의 지시에 정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를 향해 있었죠. 정희현 상병은 지난 화요일 도심 외곽 행군 중 민간 상황에 개입하여 규율을 어겼습니다. 서태진의 말에 정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태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든 범죄자로부터 한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규율을 어긴 것이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정희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태진의 표정에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죠. 오늘 나는 정희현 상병에 대한 모든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의 용기와 결단력을 인정하여 공식 표창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연병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정희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징계가 아닌 표창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서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정희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규율은 중요해. 하지만 때로는 규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자네가 그걸 보여줬어. 정희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힘차게 경례를 하며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태진도 경례로 화답했죠. 서태진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전체 부대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 상황 개입 지침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는 군인으로서의 판단 하에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정희현은 자신의 행동이 군 내부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한 할머니의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 모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였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정희현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소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안도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규율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고 대신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표창 이후 일주일이 지난 평온한 오후 정희현은 위병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출퇴근 차량들 사이로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현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확인했죠. 이복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대 정문 앞에서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희현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희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복희 할머니는 정희현을 보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맞네. 내가 찾던 그 군인 아들이 맞구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꼭 전하고 싶어서 찾아왔어. 정희현은 봉투를 받아들고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서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들이 정희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손주가 도와줬어.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희현은 천천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했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군인 아들에게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온 70년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도 당신의 은혜는 잊지 못할 거예요. 나는 평생 내 생명 구한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군인. 정희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런 편지까지 써주시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복희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에도 나더구만. 내가 인터뷰도 했어. 세상이 너 같은 군인 덕분에 더 살만하다고 말했지. 정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인터뷰가 사단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그녀는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할머니, 어떻게 이 부대를 찾으셨어요?
정희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구급차 탔을 때 내 군복에 있는 부대 마크를 봤거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물어봤고, 정희현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꼭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정희현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희현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딸이 데리러 온다고 했어. 저기 서 있네. 멀리서 중년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딸인 듯 했습니다. 정희현은 할머니를 그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의 딸도 정희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와 딸이 떠난 후 정희현은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평생 간직하리라 다짐했죠. 그에게는 어떤 표창보다 값진 보상이었으니까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정희현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태진 사단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규율은 군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군의 존재 이유는 국민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인이란 지킬 규칙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도 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 그의 군 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정희현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이복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태진 사단장은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현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틀림없이 옳았다는 확신이었죠.